높고 험한 산고개를 두 사나이가 걷고 있었다. 한 사람은 찌그러진 갓을 쓰고 꾀재재한 두루마기를 걸친 선비였고, 한 사람은 어깨가 딱 벌어진 장정으로 힘께나 씀직했다. 날이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요? 문경세제를 조금 전에 넘었으니 문경 고을에 다 와가는구나. 새들도 넘기 힘들어 피해간다는 문경세제. 해마저 뉘엿뉘엿 서산으로 저물어 가고 있었다. 지나는 길손이라곤 선비와 장정뿐, 간혹 호르릉 산새 소리만 구슬피 들려왔다. 사방이 기괴한 것이 금방 산적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요. 젊은 장정이 튼실한 어깨를 움츠려 보이며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호젓한 산길을 달래는 너스레일 뿐 얼굴 어디에도 겁먹은 구석이라고는 없었다. 날이 그렇지 않아도 이 근방에 도둑이 들끓는다고 합니다. 도둑질이 성하다는 것은 별시 이 고을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어서 가자. 선비는 걸음을 재촉했다. 비록 초라한 차림새였지만 선비의 목소리와 발걸음은 힘차고 씩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쉿! 바삐 걸음을 옮기던 선비가 걸음을 멈추었다.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산중에 웬 아기 울음소리일까요? 저쪽에서 들리는구나. 어서 가봐라. 장정이 서둘러 선비가 가리키는 숲으로 들어갔다. 날이 아기가 있습니다요. 누군가 숲에 버린 모양입니다. 아기를 싼 이불에는 아기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 적힌 종이도 함께 있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깊은 산속에 아기를 버려놓다니. 여기다 그냥 놓아두었다간 산짐승들이 해칠 것이니 데리고 내려가야겠다. 예, 나리. 장정이 아기를 안아들었다. 그런데 몇 걸음 떼지 않아서였다. 뒤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선비가 얼른 눈짓을 주자 장정은 아기를 선비에게 넘겨주고는 재빠르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갔다. 나뭇가지 사이로 후다닥 누군가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굵은 나무에 단단한 올가미가 매달려 대롱거리는 것이 보였다. 저런, 아이를 버려두고 죽으려고 했나 보군. 선비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을 때 쫓아가던 장정이 소복을 입은 여인을 데리고 나타났다. 얼굴도 몸매도 아주 고운 여인이었다. 여인은 아기를 보자마자 와락 품에 끌어안고는 서럽게 통곡을 했다. 보아하니 아기 어머니인 듯한데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두고 어찌 죽으려 한단 말이오. 선비의 말에 여인은 흐느끼며 말했다. 부끄럽사오나 저는 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목숨을 끊는다는데 어찌 그냥 볼 수 있겠소. 어찌 된 사연인지 얘기나 들어봅시다. 혹시 아오, 지나가는 나그네가 도움이 될지. 선비의 간곡한 말을 듣고 여인은 가까스로 울음을 멈추고 선비를 바라보았다. 차림새는 보잘것없었으나 선비의 얼굴과 눈빛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과 힘이 서려 있었다. 이윽고 여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러했다. 여인의 성은 홍씨로 문경고을 깊은 산속에서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올봄 홍여인은 나무를 캐러 나왔다가 사냥을 나온 사또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런 시골에 저리 고운 여인이 있었다니. 사또는 홍여인을 보고 수청들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무 죄도 없는 홍여인의 남편을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다.
홍여인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러 관가에 드나들게 되었는데 하루는 형방이 오더니 넌지시 이르는 것이었다. 사또의 말만 잘 들으면 남편도 불려나고 자네의 팔자도 활짝 필 것이니 잘 생각해보게. 홍여인은 그제야 사또의 시커먼 속을 알아차리고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사또가 어찌 죄도 없는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단 말이오. 홍여인이 청을 거절하자 사또는 홍여인의 남편을 더 심하게 닥달하고 다른 친척들까지 잡아들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자자, 그만 고집 피우고 사또의 말을 따르거라. 사또의 말 한마디면 남편도 풀려나고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게다. 형방도 자꾸만 찾아와서 여인을 괴롭혔다. 견디다 못한 여인은 할 수 없이 사또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여인의 기대와는 달리 모진매를 견디다 못한 남편은 감옥에서 죽고 말았다. 홍여인은 아기와 함께 남편의 뒤를 따라 죽으려 했으나 차마 아기를 어쩌지 못하고 혼자 죽으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러나 함부로 생명을 끊는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 아기를 봐서라도 참고 진정하십시오. 선비는 여인을 달래며 장정에게 일렀다. 너는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천천히 고을로 내려오너라. 내가 먼저 내려가야겠다. 예, 나리. 산을 내려온 선비는 사또가 있는 문경 관아로 들어갔다. 웬 놈이냐? 관아의 사령이 선비의 앞을 막아섰다. 사또를 좀 뵈러 왔소. 사또를? 사또는 지금 바쁘시다. 사또가 아무나 만나는 부인 줄 아느냐? 사령은 선비의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다. 고을 백성의 말에 언제라도 귀를 기울여야 할 사또가 아무나 만나지 않다니. 갈수록 태산이로군. 선비는 속으로 혀를 찼지만 엽전 두 입을 꺼내 사령의 손에 건네주었다. 억울한 일이 있어 그러니 제발 사또 좀 만나게 해주시오. 그제야 사령은 못 이기는 척 안으로 들어가라며 손짓했다. 날아와 보쇼. 급한 일인 것 같으니 내 말은 드려보겠소. 선비는 노여운 기색을 감추고 사령을 따라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텐데 사또부터 그 밑에 아전에 사령까지 모조리 정신 상태가 썩었구나. 사령이 안에 고하자 사또가 한쪽 문을 뻐끔 열고 얼굴을 내보였다. 무슨 일이냐 귀찮겠으리. 예, 이자가 억울한 일이 있어 사또마님께 고하러 왔답니다요. 억울한 일? 내일 날 밝은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여라. 사또가 인상을 찡그리며 문을 닫으려고 할 때였다. 사또, 잠깐 기다리시오. 선비가 갑자기 커다란 소리로 사또를 불렀다. 거만하게 비스듬히 앉아있던 사또와 곁에 있던 사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듣기로 사또는 아무 잘못도 없는 백성을 잡아다 매질하고 없는 죄도 덮어 씌운다는데 사실이요? 뭐시 이놈? 이런 건방진 놈이 뭐라고 했느냐? 사또가 벌떡 일어나 대청마루로 뛰어나왔다. 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를 탐하고 힘없는 아녀자를 욕보인다고 들었소. 여봐라! 저놈을 당장 묶어라! 저놈을 당장! 사또가 노발대발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대여섯 명의 사령들이 선비를 잡으러 몰려들었다. 그때 선비가 허리춤에서 불쑥 마패를 꺼내 높이 들어올렸다. 포악한 문경 사또는 들어라. 백성을 괴롭힌 사또를 국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노라. 선비의 우렁찬 목소리에 이어 암행어사 출두요!
하며 대기하고 있던 영리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다. 암행어사! 사또와 형방, 이방 사령들이 모두 벌벌 떨며 도망가느라 바빴다. 기겁하여 마루 밑으로 방 안으로 헛간으로 숨어들며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곧 도망가던 사람들 모두 영리들에게 잡혀 암행어사 앞에 무릎 꿇려졌다. 암행어사 나리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는 싹싹 빌었다. 그때 아기를 아는 홍여인이 장정과 함께 관아로 들어섰다. 저 여인을 보아라. 백성을 어버이처럼 보살펴야 할 사또가 순박한 백성을 괴롭히다니 부끄럽지 않느냐. 사또를 당장 사탈관직하고 경상 가명으로 끌고 가도록 해라. 암행어사의 호령이 쩌렁쩌렁 울렸다. 사또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홍여인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암행어사는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의 죄도 다시 조사하여 억울한 죄인은 모두 풀어주었다. 우리 고을에 암행어사가 출두하셨대요. 못된 사또가 혼쭐이 나서 쫓겨났다는구먼. 백성들이 신이 나서 어사를 보려고 관아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암행어사는 벌써 다시 초라한 선비가 되어 다른 고을로 향하고 있었다. 이 선비가 바로 조선시대 가장 명어사로 이름을 떨친 암행어사 박문수였다. 백성들이 모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얼거리면서 박문수는 충직한 신복 칠복이와 함께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다. 영조 임금 시절에 암행어사로 유명했던 박문수는 숙종 임금 17년에 경상북도 고령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박항하는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문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문수의 뜻은 그럴 문에 빼어날 수로 열심히 학문을 익혀서 훌륭한 인물이 되라는 뜻이었다. 박항한 자신도 벼슬보다 학문의 뜻을 두고 고향에 내려온 선비였다. 문수의 증조 할아버지 박장원은 이조 판서를 지냈고 할아버지 박선도 세마 벼슬을 지냈지만 박항하는 벼슬의 뜻이 없었다. 성품이 바르고 학식이 높았던 그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글을 읽으며 조용히 살고자 했다. 그러니 자연히 형편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문수의 어머니는 공조 참판 이세필의 딸이었는데 불평 없이 남편의 뜻을 따르고 묵묵히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현숙한 부인이었다. 익숙지 않은 농사일로 바빴지만 문수의 어머니는 힘든 내색 없이 아이들을 잘 키웠다. 덕분에 문수 형제는 구김살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문수는 호기심이 강한 아이였다.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기어이 밝혀내고야 말았다. 하루는 감나무를 쳐다보던 문수가 또랑또랑 눈을 빛내며 말했다. 형, 저게 뭐야? 어디? 문수가 가리킨 곳을 본 형은 깜짝 놀랐다. 저건 벌집이야. 건드리면 큰일 나. 어서 이리 와. 형이 허둥대며 문수를 불렀다. 마음먹은 건 기필코 해버리는 문수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벌에 쏘이면 얼마나 아픈데. 그러나 문수의 손엔 벌써 기다란 작대기가 들려 있었다. 벌들이 윙윙거리며 벌집 주변을 날아다녔다. 안 돼, 문수야. 그러나 장난꾸러기 문수는 기어코 벌집을 건드리고 말았다. 벌들이 떼를 지어 문수에게로 몰려왔다. 문수는 벌집 맛을 톡톡히 보게 되었다. 서둘러 도망쳤지만 화가 난 벌들은 끝까지 쫓아왔다. 얼굴과 머리가 여기저기 부어올랐다. 문수는 정신없이 집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다행히 벌들은 집 안까지는 쫓아오지 않았다. 아우, 아파.
눈물이 찔끔 나오게 아팠지만 사내 대장부가 아프다고 울 수는 없었다. 형, 벌들 진짜 세다? 퉁퉁 부은 얼굴로 문수는 형을 보고 희죽 웃었다. 아휴, 정말 못 말린다. 한숨 자. 어머니가 오시면 약을 발라주실 거야.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벌에 쏘인 곳이 쿡쿡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문수는 벌떡 일어나 개울가로 달려갔다. 물에 풍덩 뛰어들어 어푸어푸 요란하게 세수를 하고 나니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아니, 문수야. 얼굴이 이게 뭐냐. 밭에서 돌아오시던 어머니가 문수를 보고는 놀랐다. 어서 가자. 집에 가서 좀 보자꾸나. 괜찮아요, 어머니. 별것 아니에요. 문수는 얼굴에 물기를 쓱 소매뿌리로 문지르고는 천연덕스럽게 웃었다. 어머니는 그런 문수가 대견스러웠다. 어리지만 집념이 강하고 언제나 씩씩한 모습이 기특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게다가 요즘 들어 문수는 아버지의 서책을 꺼내들고 글 읽는 신용까지 종종 하였다. 어린 녀석이 제법이군. 아버지 박항하는 문수가 글을 읽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아직 6살인데 이르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조금 걱정했으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다. 6살이면 글을 읽을 때가 되었소. 문수는 영리한 아이니 충분히 글을 읽을 수 있을 거요. 며칠 후 박항아는 문수를 불렀다. 두 무릎을 꿇고 얌전히 앉아 아버지의 말을 기다리는 문수를 보고 박항아는 흐뭇하기만 했다. 문수야, 너도 이제 서당에 다닐 것이니 준비하고 따라 나서도록 해라. 정말요? 문수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렇게 좋으냐? 너도 서당에 다니고 싶었던 게로구나. 박항아는 도포를 차려입고 문수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다. 한쪽 손에 책을 든 문수는 그저 신이 나서 싱글벙글이었다. 문수가 다니게 된 서당의 이름은 월당이었다. 수연이라는 호를 가진 정일로 훈장이 서당을 맡아 하고 있었다. 우리 문수가 아직 어려서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부디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문수는 그날부터 정일로 훈장님께 글을 배우게 되었다. 비록 시골 서당의 훈장이었지만 정일로는 학문이 매우 뛰어난 학자였다. 벼슬을 마다하고 자연을 벗삼아 지내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삼은 것이었다. 훗날 박문수가 강직하고 청렴한 관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아마도 이런 스승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서당에서는 천자문으로 한자의 기초를 뗀 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점점 어려운 책을 배운다. 문수는 무척 총명하여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게 글을 깨우쳐 나갔다. 겉으로 크게 칭찬하지는 않았지만 정일로는 문수의 재주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장차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겠구나. 정일로는 문수를 아끼며 더 성의를 다해 가르쳤고 문수도 스승의 가르침을 하늘처럼 따랐다. 글을 읽는 틈틈이 훈장님은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훌륭한 인품을 가꾸고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을 키우는 일이 학문을 닦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무더운 여름이면 훈장님의 이야기 보따리는 더 자주 술술 풀렸다. 그러면 꾸벅꾸벅 졸던 아이들도 어느덧 눈빛이 생생해지며 훈장님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이었다. 오늘도 훈장님은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였다. 아주 옛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란다. 마음씨 고운 젊은이가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허연 사람의 뼈가 여기저기 드러나 있는 게야. 심한 홍수로 흙이 씻겨 내려가는 바람에 땅속의 뼈들이 밖으로 나온 거지.
젊은이는 그 뼈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잘 모아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단다. 그날 밤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어.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나 저를 다시 묻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리가 아니었으면 제 뼈가 이리저리 굴러 다 흩어질 뻔했사옵니다. 하고 인사를 정중히 하는 게야. 꿈을 꾸면서도 선비는 놀랍기도 하고 으시시하기도 해서 더듬더듬 겨우 말을 했어. 아닙니다. 그냥 저는 길에 뼈가 있길래. 그러자 여인은 살포시 미소 지으며 말했지. 은혜에 보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날이 밝으면 여기에서 남쪽으로 오리쯤 가보십시오. 큰 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밑을 한번 파보십시오. 말을 마친 여인이 사라지고 젊은이는 놀라서 잠에서 깨었단다. 이미 날은 훤히 밝아 있었어. 젊은이는 여인이 시키는 대로 남쪽으로 걸어갔지. 정말로 큰 바위가 있길래 그 밑을 파보았더니 금돈이 한 보자기 가득 나오지 뭐냐. 젊은이는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단다. 그런데 그 일을 욕심 많은 친구가 듣고 자기도 뼈를 찾아 나섰더구나. 쉽게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지. 운이 좋았는지 그 친구도 뼈를 찾았고 정성껏 꼭꼭 땅속에 묻어주었단다. 제발 제 꿈에도 나타나 금돈을 주십시오 하고 속으로 빌면서 말이다. 그런데 그날 밤 욕심 많은 친구의 꿈에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수염이 시커먼 장수가 한 명 떡하니 나타나서는 우레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어. 이놈아, 나는 장비다. 땅속에 있느라 답답하던 차에 시원히 바람을 쐬게 되었는데 왜 나를 다시 땅속에 가뒀느냐. 이놈, 당장 나를 도로 꺼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꺼내드리겠습니다. 욕심쟁이 친구는 눈을 뜨자마자 서둘러 장비의 뼈를 다시 꺼내놓았다는구나. 무슨 일이든 마음이 중요한 거란다. 욕심에서 비롯된 일은 복이 되지 못하는 법이지. 무슨 일을 하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훈장님. 아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고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다. 나도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 아직 철없는 나이였지만 문수는 훈장님의 가르침을 깊이 가슴에 새겼다. 문수가 9살 되던 해, 가난하지만 단란했던 문수의 집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버지 박항안이 그만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이다. 가족들이 온갖 정성을 기울였지만 박항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버지를 크게 믿고 의지했던 문수의 상심은 말로 할 수 없었다. 문수는 한시도 아버지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를 간호했다. 문수가 나 때문에 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박항아는 여간 근심이 되지 않았다. 자신이 죽으면 혹시라도 문수가 슬픔에 빠져 학문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을까 항상 그것이 걱정이었다. 문수야. 박항아는 야윈 손을 들어 문수의 손을 잡았다. 예, 아버님. 큰 나무는 작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단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아야 큰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란다. 행여 내가 죽더라도 슬픔에 빠져 그릴 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예, 아버님, 알겠사옵니다. 결코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문수는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 아버지에게 약속했다. 비로소 박항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항안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의 슬픔은 무척 컸다. 또 앞으로 어떻게 살림을 꾸려갈지도 걱정이었다. 문수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려 했었으나 그리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방 안에 앉아 책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되는 걸까? 어머니가 이런 문수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조용히 문수를 불렀다. 문수야, 아버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큰 나무가 되려면 어찌해야 하느냐? 예, 작은 비바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비바람도 거센 바람도 이겨내야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의 너를 보아라.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너는 뿌리 뽑힌 나무처럼 계속 흔들리고 있다. 이런 네 모습을 보시면 아버님이 뭐라 하시겠느냐. 차분하지만 엄한 꾸지람이었다. 문수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정도 시련은 이겨내야 큰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살림은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글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그게 돌아가신 아버님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날부터 문수는 더욱 글 공부에 매달렸다. 날이 갈수록 문수는 학식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사람의 바른 도리에 대해 깨우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정일로 훈장은 그런 문수가 늘 대견스럽고 미더웠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어김없이 흘렀고 문수도 어엿한 22살의 선비가 되었다. 그해 월당을 이끌던 정일로 훈장이 덜컥 병석에 눕고 말았다. 훈장님이 병으로 쓰러지셨어. 월당하니 크게 술렁였다. 특히 문수의 슬픔은 더했다. 아버지를 잃은 후 문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훈장님이었다. 훈장님, 어서 일어나셔야죠. 월당의 제자들은 어찌합니까? 문수의 간곡한 말에 훈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나도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월당의 후학들은 네가 맡아 가르치도록 해라. 네가 있어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문수를 바라보는 훈장님의 얼굴엔 잔잔한 웃음이 감돌았다. 훈장님. 문수는 눈물을 삼키며 이제는 기력이 다 빠진 듯한 스승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너 또한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하도록 해라. 스승님 말씀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러니 떠나신다 말씀은 그만 마십시오. 그러나 훈장님은 문수의 손을 잡은 채 스스로 눈을 감았다. 박문수는 스승의 말씀대로 월당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열심히 자신의 학문을 닦아나갔다. 과거에 급제하여 아버님과 스승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급제하는 일이 그리 순탄치는 않았다. 박문수는 25살 되는 해 처음으로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을 하고 말았다. 그 뒤 28살이 되던 해 또 한 번 과거에 실패하고 말았다. 내 학문이 아직 멀었구나. 박문수는 낙심하지 않고 더욱 자신을 채찍질했다. 그리고 드디어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 박문수가 32살 되던 해였다. 나라에서 태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기 위해 전국의 선비들이 한양의 시험장으로 모여들었다. 박문수도 그들과 나란히 앉아 조용히 시험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곧이어 시험관들이 글 제목을 내걸었다.
글 제목은 낙조였다. 저녁 노을이라. 박문수는 마음속으로 글의 제목을 천천히 읊조려 보았다. 그리고 힘 있는 필체로 떠오르는 생각을 거침없이 적어내려갔다. 응시자들은 열심히 쓴 글들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초조하기 이를 데 없는 시간이었다. 시험관들이 두툼한 두루마리를 들고 나왔다. 합격자들의 이름이 적힌 금방이었다. 마침내 펼쳐진 금방. 장원급제 박문수. 박문수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훈장님, 월당 식구들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당시 임금님은 경종 임금이었으나 훗날 영조가 되는 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많은 일을 맡고 있었다. 세자는 장원급제한 박문수를 불러 친히 어주 석잔을 내리고 머리에 어사화를 꽂아주었다. 경 같은 훌륭한 인재를 얻은 것은 이 나라의 복이 아닐 수 없소. 새로운 정치를 펼칠 의욕에 넘쳐있던 젊은 왕세자는 새 인재를 얻은 것을 무척 기뻐하였다. 박문수는 황색 앵삼을 입고 허리에 학대를 띠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3일 육아를 했다. 3일 육아란 급제한 사람이 3일 동안 선배와 친지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박문수는 조상과 스승의 묘소부터 먼저 찾아 큰 절을 올렸고 마을에서는 크게 잔치가 벌어졌다. 박문수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그의 어머니와 아내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박문수에게 처음 내려진 벼슬은 예문관 검열이었다. 예문관 검열은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로 흔히 사관이라고 불렸다. 역사는 사심없이 정직하게 기록해야 하므로 젊고 성격이 고드며 용기 있는 인재들이 하기에 알맞았다. 그리고 이듬해 1724년 경종 임금이 돌아가시고 제21대 영조 임금이 왕위에 오르면서 박문수는 본격적으로 등용되었다. 1727년 영조 임금은 박문수를 불러 이렇게 일렀다. 내 경의 강직한 성품을 익히 아는 바라 전라도와 경상도의 암행어사를 제수하니 경은 과인 대신 백성을 살피는 마음으로 임무를 다하거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어전을 물러나온 박문수는 승정원에 들러 마패를 받아들었다. 마패는 역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증표로 임금의 명령을 받은 사람의 상징이었다. 또 암행어사에게는 어사의 일을 돕는 관리와 군사들이 따로 주어졌다. 암행어사가 자신의 본래 신분을 감추고 은밀히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들도 항상 일반 백성들처럼 꾸미고 드러나지 않게 움직여야 했다. 지방 관리의 잘잘못을 비밀리에 관찰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암행어사. 박문수는 세 차례나 암행어사로 임명되었는데 그때마다 눈부신 활약을 하며 숱한 일화를 남겼다. 암행어사 박문수와 그의 신복인 칠복은 전라도 덕유산 숲길을 부지런히 걷고 있었다. 날이 이러다간 또 추운 데서 밤을 지새겠습니다요. 걱정 말아라. 오늘은 밖에서 재우지 않을 테니. 날은 이미 저물고 사방은 캄캄해져 가는데 박문수는 여유롭게 천천히 걷기만 했다. 아유, 날이 산길이 웬 말입니까요? 무주해서 그냥 묵고 올 걸 그랬습니다요. 이런 녀석하고는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하건만 꽤나 툴툴거리는구나. 저 달빛을 보아라. 얼마나 좋으냐. 달빛을 벗삼아 걷다 보면 잠잘 곳이 나오겠지. 그러나 칠복이 보기엔 캄캄한 산중 어디에도 사람 사는 데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오늘도 밤이슬을 맞으려니 하고 마음을 먹어두는 편이 나을 듯했다.
항상 그림자처럼 박문서 어사를 따르는 신복이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했다. 언제 박어사가 때를 가리고 암행을 했던가. 눈 쌓인 산길이나 비가 흥건히 젖은 길도 마다 않고 가기로 마음먹은 곳은 꼭 가고야마는 박문수 어사였다. 이번에도 박문수는 굳이 덕유산 깊은 산속 구천동 마을을 찾아가는 길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 급한 일들이 있는 법이다. 양민을 괴롭히는 벼슬아치들도 혼내주어야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관가에 고변을 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정들도 있을 터이니 살펴보아야겠다. 가끔 투정 섞인 하소연을 하긴 하지만 칠복은 박어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있었다. 나리 말씀이 맞습니다요. 그럼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더냐. 자, 저기 보아라. 내 오늘은 추운 데서 재우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어리둥절하여 박문수가 가리킨 곳을 본 칠복의 눈에 반짝이는 불빛이 들어왔다. 아니, 정말입니다요. 사람이 사는 집인가 봅니다.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곳은 산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을 위한 주막이었다. 주막 안에는 한때의 젊은이들이 술자리를 벌이고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얼굴들이 불그레한 게 이미 술을 충분히 마시고 거나하게 취한 것 같았다. 실례하오. 같이 묵어가게 되었구려. 박문수가 들어서며 말했지만 그들은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가난한 선비 따위는 무시하는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니, 저놈들이 감히... 칠복의 짙은 눈썹이 움찔움찔하며 절로 주먹에 힘이 주어졌다. 그러나 박문수가 잠자코 있으라는 눈짓을 보냈으므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은 박문수와 칠복이 밥상을 막 받은 때였다. 뭐가 그리 통쾌한지 젊은이들이 와르르 웃어젖혔다. 그러더니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 그 훈장놈 얼굴 보셨습니까? 아주 흑빛이 되어 가지고 볼만합디다. 그 아들놈은 또 어떻고? 그놈들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을 게다. 박문수는 그들의 말이 심상치 않게 들렸다. 가만히 밥숟가락을 움직이면서 박문수는 그들을 잘 살펴보았다. 그들 옆에는 여러 필의 비단들이 놓여 있었다. 빨강, 초록, 노랑 등 색이 고운 비단들로 봐서 혼숙감이 분명했다. 허허, 집안에 경사가 있는 모양인데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으니. 집안에 혼사가 있다면 신부될 처녀나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게 보통인데 그들은 어디서 싸움이라도 한판 벌이고 온 사람들처럼 보였다. 색시를 강제로 뺏어라도 오나?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는 박문수였다. 박문수는 슬며시 그들에게 끼어들었다. 집안에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있지. 색시가 아주 미인인 게지요. 그때 한 젊은이가 박어사의 행색을 비웃으며 말했다. 그 낙방한 선비 같은데 남의 일에 상관 말고 자기 일이나 잘하쇼. 그 말에 또 한바탕 웃음보가 터졌다. 그러나 박문수는 개의치 않고 능청스레 말했다. 낙방했다고 남의 집 경사에 같이 좋아하지 말란 법이라도 있어. 자, 내가 한 잔 살 터이니 같이 즐거운 이야기나 나눕시다. 글줄이나 읽은 선비라고 말은 잘하는군. 뭐 그럽시다. 술 살 노잣돈은 남았소? 그들은 또 낄낄거리며 박문수를 비웃었다. 칠복은 분통이 터졌다. 나리도 참
한 푼도 허투게 쓰지 말란 분이 저런 놈들에게 술을 사주시다니. 그러거나 말거나 박문수는 그들과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몇 차례 술잔이 돌고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문수는 슬쩍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아까 얼핏 들으니 어느 훈장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누구요? 그러자 갑자기 젊은이들의 얼굴이 험악해지면서 술자리의 흥이 싹 깨졌다. 그중 한 명이 박어사를 쏘아보며 네가 분명 육아의 염탐꾼이로구나 하고는 들고 있는 술잔을 냅다 던졌다. 칠복이가 재빠르게 술잔을 맞긴 했으나 그들은 박문수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이놈들을 그냥... 칠복이 불끈 주먹을 쥐었다. 무술로 단련된 칠복은 동네 불량배 몇쯤은 거뜬히 혼내줄 수 있었다. 그러나 박문수가 칠복의 두 팔을 꼭 잡고 놓지 않는 바람에 칠복과 박문수는 고스란히 그들이 휘두르는 매를 다 맞고 말았다. 에이, 기분 나쁜 놈들. 형님, 저런 녀석들하고 한 방을 쓸 게 뭐요? 나갑시다. 두 사람에게 실컷 분풀이를 하고 젊은이들이 방문을 박차고 나서려던 때였다. 손님들, 술값 주시고 가셔야죠. 넌 또 뭐야? 저놈들한테 다 받아. 애꿎은 주막 주인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르고 그들은 주막을 나가버렸다. 나리, 왜 말리셨습니까? 저는 그렇다 치고 나리는 이게 무슨 꼴이십니까? 칠복은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그러나 박문수는 여기저기 얻어맞아 퉁퉁 부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속으로 궁리 중이었다. 유씨성을 가진 훈장이라 저놈들이 필시 그 훈장에게 나쁜 짓을 저지른 게야. 다음 날 박문수와 칠복은 구천동 마을로 들어갔다. 구씨와 천씨들만 모여 사는 구천동에서 유씨성을 가진 훈장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박문수와 칠복은 유훈장 집으로 가보았다. 마침 집안에서 집주인 유한거의 비통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욕된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자.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버님까지 이런 꼴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명을 벗을 길이 없으니. 아버지의 긴 한숨소리에 이어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때 박문수가 주인을 불렀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문 좀 열어주시오. 유한거 부자가 멈칫하는 듯 하더니 곧 아들이 나와 문을 열었다. 지나는 길손입니다. 오늘 이 댁에서 신세를 질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손님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집에 가보시죠. 유한거는 정중히 거절하면서도 한편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박물장수나 소금장수가 들러가는 길 외에는 구천동 마을에 나그네가 찾아드는 일은 흔치 않았다. 더구나 유한거의 집은 마을에서도 호젓이 따로 떨어져 있는 편이었다. 보아하니 서당인 것 같은데 학동들의 공부방이라도 좀 빌려주시지요.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방 안에서 여인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박문수는 난처해하는 유한거에게 물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는 듯 합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그게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떠도는 나그네이나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주저하는 유한거에게 박문수가 끈질기게 물었다. 유한거는 박문수를 바라보았다. 때맞춰 나타난 이 이상한 길손에게서 무언지 모를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유한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문수에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유한거의 아들 득주가 마을에서 서당의 학체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늘상 다니던 길이지만 밤이 이슥하여 득주는 서둘러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앙당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불쑥 득주의 앞을 가로막았다. 평소 품행이 안 좋기로 소문난 천동수의 아내였다. 누군가 했더니 득주 서방님이셨군요. 이런 곳에서 만나 뵙다니요. 반갑습니다. 천동수의 아내가 간드러진 소리로 말하며 득주에게 다가섰다. 득주는 민망하여 한 발 물러섰다. 아니, 부인께서 늦은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어서 돌아가시지요. 그러나 천동수의 아내는 돌아갈 생각은 않고 서방님, 저는 평소 서방님을 마음에 담아왔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돌아가라니요. 실사옵니다. 하고는 와락 득주의 품으로 안겨오는 것이었다. 득주는 깜짝 놀라 여인을 얼른 밀어냈다. 그리고 엄한 소리로 나무랐다. 이게 무슨 짓이요? 어서 돌아가시오. 득주가 자신을 뿌리치자 천동수의 아내는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였다. 두고 보라지. 그리고는 갑자기 제 머리를 헝클고 저고리 고름을 흩뜨러뜨리고는 마을을 향해 뛰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 득주는 엉겁결에 여인을 따라 달렸다. 누가 보면 꼼짝없이 자신이 나쁜 짓을 한 것으로 몰리판이었다. 득주의 머릿속엔 이 일을 막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게 그만 함정이 되고 말았다.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들은 득주를 손가락질하며 몹쓸 놈이라고 매질을 해댔다. 이 일로 천동수는 기막힌 요구를 했다. 원래 자신의 아내가 마땅치 않았던 천동수는 이 기회에 아내를 내쫓고 얌전하고 고운 득주의 아내를 빼앗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게다가 득주의 집에서 버젓이 혼례를 치르고 득주의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구씨와 천씨 세상인 마을에서 망신스러운 누명까지 썼으니 꼼짝없이 당할 지경이었다. 내일 모레가 바로 천동수가 말한 혼례 날이지요. 누명 쓴 것도 억울한데 며느리를 가마 태워 시집을 보내다니요. 차라리 죽어서 그 꼴을 보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아드님의 누명은 꼭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한권은 침통한 표정으로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다 틀렸습니다. 곧 날이 저물 테고 하루가 지나면 혼례식입니다. 그 사이 무슨 뾰족한 수가 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그네의 말이라고 흘려듣지 마시고 제 말을 꼭 들으십시오. 절대 죽을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끝까지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십시오. 반드시 이 곤욕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문수의 간곡한 말에 유한권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럼 저는 급히 가볼 데가 있어서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박문수는 서둘러 칠보기와 함께 자리를 떴다. 아니, 오늘 여기서 묵는다더니. 유한권은 이상히 여기며 낯선 나그네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나그네의 말대로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혹시 모를 일이었다. 하루 동안 기적이 일어나 이 모든 일이 꿈처럼 여겨지는 날이 올지도. 유한권은 제발 그렇게 되기를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다음 날도 아무런 희소식은 들리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유한권은 몇 번이나 방 한쪽에 있는 칼로 눈이 갔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그네가 한 말이 떠올라 망설였다. 혼례 준비를 하고 그들을 맞으세요. 끝까지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유한거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드디어 날이 밝고 사람들이 하나둘 유한거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잠시 뒤에 있을 혼례식을 구경하러 온 것이었다. 유한거와 유득주는 방 안에서 꼼짝 않고 한숨만 쉬고 있었다. 얼마 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천동수가 색시를 태워갈 가마와 함께 나타났다. 아버님, 더 이상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라도 절 죽여주십시오. 득주가 칼을 내놓았다. 그래,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당장 이 칼로. 그때였다. 쾅! 마치 벼락이라도 치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유한거와 득주는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뛰어나왔다가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혼례상은 이미 박살이 나고 그 자리에 육척장신의 노인이 버티고 서 있었다. 번쩍번쩍 빛나는 노란 옷을 입고 땅바닥까지 길게 수염을 늘어뜨린 노인은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았다. 세상에,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셨어요. 벼락치는 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수군거렸다. 나는 옥황상제다. 이곳에서 못된 일이 벌어지기에 벌주로 내려왔느니라. 노인의 쩌렁쩌렁한 호령소리에 이어 푸른 갑옷을 입은 구척의 장수와 붉은 갑옷을 입은 구척의 장수가 동시에 담을 뛰어넘어와 천동수와 그의 형제들을 붙잡아서 사라졌다. 아이고, 옥황상제님께서 우리를 살리러 납시었구나. 유한거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 뒤 마을 사람들은 옥황상제가 보살피는 유한거의 집에 해마다 곡식을 갖다 주었고 유한거는 그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 과연 유한거의 집에 나타난 옥황상제는 누구일까?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을까? 이틀 전 유한거의 집을 떠난 박문수는 밤길을 쉬지 않고 걸어 무주 관하로 갔다. 마패를 보이고 암행어사임을 밝힌 박문수는 키가 크고 날랜 광대들을 뽑아 올리라고 지시했다. 암행어사의 명을 받은 관아에서는 당장에 광대들을 불렀고 박문수가 시키는 대로 그들에게 색색의 옷을 지어 입히고 수염을 달아 구천동에 보낸 것이었다. 훗날 영조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박문수의 지혜에 크게 감탄하였다고 한다. 한때 광주 성내는 신출귀몰하는 도둑 이야기로 떠들썩하였다.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려서 흑가면이라 불리는 도둑이었는데 하는 짓이 어찌나 대담한지 듣는 사람마다 모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흑가면은 도둑질을 할 집에 미리 경고문을 보냈다. 그리고 며칠 내로 반드시 그 집을 찾아가 물건이며 돈을 훔쳤다. 경고문을 받은 집에서는 관아에 알리고 집 안팎을 물샐 틈 없이 지키지만 흑가면은 감쪽같이 도둑질을 하고는 어느새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었다. 2달이 넘도록 도둑의 꼬리도 잡지 못한 관아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다. 형방, 그래, 아직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단 말인가? 사또는 형방을 닥달했지만 형방이라고 무슨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사또. 이놈이 워낙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통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허허, 광주 가명의 군사를 다 풀어도 한 놈을 잡을 수 없으니 답답한지고. 사또는 한숨만 푹푹 쉬었다. 잘못하다간 사또 자리 지키기도 어려울 판이었다. 광주로 들어선 박문수도 흑가면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여기서도 실력 발휘를 하셔야겠습니다요, 나리. 시끄럽다, 이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칠복에게 핀잔을 주면서도 박문수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었다.
박문수와 칠복은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주막에 자리를 잡았다.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역시 흙가면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박문수는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도 그 흙가면이 의족은 의족이야. 부잣집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준다지 뭐야. 이 사람 부잣집을 더는 건 도둑질이 아닌가? 그래도 좋은 일을 하지 않나. 아무리 좋은 일을 하면 뭐해? 도둑은 도둑이지. 곁에서 듣던 사람들까지도 맞아요. 제 아무리 뛰어난 놈도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이지. 도둑질도 그런 도둑질은 할만하고 말고. 흙가면 이야기라면 모두 열을 올렸다.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고 한가해지자 박문수는 주모를 불렀다. 이틀쯤 묵어 갈까 하는데 방이 있겠소? 그럼요, 손님. 있고 말고요. 주모가 반가운 얼굴로 얼른 달려왔다. 여기 방값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문수가 선불로 방값을 치르자 주모는 좋아서 싱글벙글이었다. 그런데 듣자 하니 흙가면이란 도둑에 대한 소문이 돌던데 그 도둑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정말이요? 글쎄 그런답니다. 가난한 사람 구제한다니 의적 소리를 들을 만도 하죠. 흙가면은 변신술과 축지법도 쓴답니다. 그러니 어디 붙잡기가 쉽겠어요? 그럼 진짜로 흙가면에게 돈이나 양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건 누구라고 듣지는 못했는데. 한참 호들갑을 떨던 주모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러니까 흙가면이 돈을 나누어줬단 소문은 거짓일 수도 있겠군요. 박문수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문은 바로 흙가면 자신이 냈을 거야. 보통 도둑이라면 모를까 누가 의적을 신고하겠소. 주모 같으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착한 도둑을 보았다고 포졸에게 알려주겠소. 박문수의 유창한 말에 주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거요. 그러니 포졸을 쫙 깔아놔도 흙가면을 잡기가 어렵지. 나라면 그런 도둑쯤은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는데. 정말이십니까? 주모의 눈이 둥그레졌다. 정말 나리가 도둑을 잡으실 수 있겠어요? 하긴 나리의 인물이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물론이요. 그깟 장꾀를 부리는 도둑쯤은 단번에 잡아내겠소. 어떻소? 이 정도 술맛 좋은 주막이라면 자주 드나드는 포졸들이 꽤 있을 법한데 혹 관아에 아는 사람 없소? 있기는 합죠. 됐소. 그럼 내가 사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오. 도둑을 빨리 잡아야 하지 않겠소? 다음 날 박문수는 주모와 함께 관아를 찾았다. 흙가면 때문에 노심초사하던 사또는 선뜻 박문수를 만나주었다. 자네가 흙가면을 기필코 잡을 수 있겠는가? 예, 며칠 말미를 주신다면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형방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박문수를 믿을 수가 없었다. 흙가면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야. 괜한 허풍 떠는 건 아니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흙가면을 잡기 위해 한양에서 날쌘 보도군관이 내려왔다고 소문을 내주십시오. 제가 어디에 묵고 있는지도요. 그럼 흙가면이 자네를 먼저 해치려 들 게 아닌가? 사또는 이해할 수 없던 표정을 지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맡겨주십시오. 불안하기는 했으나 사또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사또는 자신만만한 이 나그네를 믿어보기로 하고 박문수가 말한 그대로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다.
곧 한양의 포도군관이 흙가면을 잡으러 왔단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그 포도군관이 이 주막에 있대. 참 멍청한 포도군간일세. 몰래 숨어서 쫓아도 잡을까 말까 한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어떻게 흙가면을 잡겠다고. 다 틀렸어. 어디 흙가면이 쉽게 당하려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박문수의 방까지 들려왔다. 그러나 박문수는 꼼짝 않고 앉아서 빙그레 웃기만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이른 새벽이었다. 휘탁! 박문수의 방 앞에서 무언가 날아드는 소리가 들렸다. 박문수는 방문을 열어보았다. 벽에 편지가 묶인 칼이 꽂혀 있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군. 박문수는 편지를 펼쳐보았다. 포도군관, 한양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느라 수고가 많았소. 더 이상 헛수고 말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요. 흙가면. 흙가면입니까요, 날이? 그래, 일이 제대로 되어가는구나. 날이 훤히 박자 주막에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자리가 꽉 메어지고 한참 시끌시끌할 때 박문수는 방문을 열어젖히고 큰 소리로 말했다. 거참 흙가면이란 도둑이 배포가 큰 줄 알았더니만 숨어서 이런 편지나 보내는 겉보였구먼. 그러고 나서 종이 쪽지를 휙 밖으로 던져버렸다. 무슨 종이야? 뭐야 저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집어들었다. 흙가면이 보낸 편지로구먼. 흙가면도 포도군간이 무섭긴 한가 보네. 슬쩍 편지나 디민 것을 보면. 그렇지 아무렴. 아무나 흙가면을 잡으러 내려보냈겠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는 이제 주막을 넘어 시장거리까지 퍼져나갔다. 누구나 이 일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일이 박문수가 계획한 대로 풀리고 있었다. 그날 밤 흙가면에게서 새로운 편지가 날아왔다. 포도군관, 나는 겉보가 아니오. 확인하고 싶으면 내일 자정 대나무골 흥부자내로 오시오. 그 시간에 흥부자 집을 털 것이오. 흙가면. 날이 흙가면이 정말 흥부자 집에 나타날까요? 아마도 나타나겠지. 겉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박문수가 유쾌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 제가 시원하게 흙가면과 한판 붙는 겁니까요? 글쎄다. 이 고을 보졸들이 먼저 나서지 않겠느냐. 흥부잣집을 겹겹이 에워싸겠지. 우리는 우선 구경이나 하자꾸나. 이 칠복이는 언제쯤 솜씨자랑 한번 합니까요? 참. 칠복이 두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밤은 점점 깊어갔다. 다음 날 흥부잣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흙가면이 밤에 온다는 경고문을 받은 흥부자는 얼굴이 노래져서 안절부절이었다. 여봐라, 빨리 관가에 알려라. 뭣들 하느냐? 하인들을 빨리 깨우지 않고 모두 나와서 철통같이 집 안팎을 지키라고 해라. 모두들 바쁘게 허둥지둥 움직이는 통에 집안이 시끄러워졌다. 소식을 들은 관과의 포졸들도 허겁지겁 몰려왔다. 초저녁도 안 되었는데 흥부자네 집은 벌써 포졸들과 힘센 장정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박문수와 칠복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날이 저렇게 단단히 지키고 있는데 제 아무리 흙가면이라 한들 정말로 나타나겠습니까? 글쎄다, 두고 보면 알겠지. 시간은 흘러 캄캄한 밤이 되었다. 사방이 잠든 듯 고요했으나 흥부잣집 주변의 긴장감은 더 팽팽해졌다. 흙가면이 나타난다고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자정이 지나고도 흙가면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잔뜩 긴장했던 포졸들이 슬슬 졸음이 몰려오는 듯 어깨가 하나둘 처지기 시작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 놈이 난다긴다 해도 어디 이렇게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데 나타나겠습니까? 아휴, 괜히 헛고생만 한 듯 싶습니다. 칠복이 움츠렸던 몸을 펼 때였다. 흑가면이 송부잣집에 나타났다! 누군가 소리쳤다. 뭐라고? 송부잣집? 포졸들이 모두 언덕 너머 송부잣집으로 달려갔다. 이놈이 우릴 따돌리려고 거짓말을 했나 봐. 이 여우 같은 놈. 포졸들이 뛰니까 홍부잣집 하인들도 덩달아 송부잣집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그러나 박문수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홍부잣집을 노려보고 있었다. 우리도 송부자네로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흥부자네를 한번 살펴보자꾸나. 박문수는 발소리를 죽이며 홍부잣집으로 다가갔다. 홍부자네는 별일이 없는 듯 조용했다. 어디에도 도둑이 지나친 흔적이 없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송부잣집에나 가보기로 합시다, 나리. 가만! 박문수는 칠복의 말을 막고 홍부잣집 담장을 쳐다보았다. 담장이 꽤 높았다. 한번 올라가 볼까? 아이고, 관두십시오. 담장 위에 올라갔다간 괜히 흙가면으로 몰리기 십상입니다요. 칠복이 손사래를 쳤다. 날도 어느새 희끄물에 밝아오고 있었다. 박문수는 아쉽게 그 자리를 물러났다. 밤을 샌 박문수와 칠복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다. 나리, 어서 일어나 보십시오. 주모가 호들갑스럽게 문고리를 흔들어댔다. 흙가면이 홍부잣집을 털었대요. 박문수는 번쩍 눈이 뜨였다. 흙가면이 하늘을 날아 흥부잣집을 털었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이요? 사람들 소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모는 관과 포졸에게 들은 어젯밤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서둘러 송부잣집으로 몰려간 포졸들은 당황스러웠다. 송부잣집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포졸 하나가 문을 두드렸다. 여보시오, 관가에서 나왔소. 문을 여시오. 행랑채에서 자던 하인이 눈을 비비고 나와 문을 열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라니, 흑가면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흑가면이라고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흑가면에게 속은 포졸들은 약이 바짝 올라서 관가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주모의 이야기를 들은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놈이었어. 누구 말입니까, 나리? 맨 처음 흑가면이 송부잣집으로 갔다고 소리친 놈 말이다. 포졸들을 모두 송부잣집으로 보내놓고 마음 놓고 홍부잣집 담을 넘은 거지. 홍부자네 담을 넘어보는 건데 그랬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칠복이 머리를 극적였다. 그나저나 그 흑가면이란 놈이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게 생겼습니다. 박문수는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흑가면은 이제 상대를 얕잡아보고 더 담대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박문수의 생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흑가면이 또 편지를 보냈다. 이번엔 진짜로 송부잣집을 털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박문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러나 흑가면은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박문수와 칠복이 송부잣집에 갔을 때 흑가면은 가뿐히 담을 뛰어내려 후다닥 도망치는 중이었다. 송부잣집이 이미 털린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쫓아라! 박문수와 칠복이 흑가면을 뒤쫓았다. 그러나 골목으로 뛰어든 흑가면은 어느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이곳은 막다른 골목인데 어디로 갔을까? 박문수는 흑가면이 사라진 골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골목은 새 담장으로 막혀 있었다. 두 담은 기와가 얹혀 있었고 한 담은 흙으로 만든 담이었다. 기와는 넘을 때 깨어지기가 쉬우니 도담을 넘었을 게야. 도담 뒤의 집들을 조사해봐야겠다. 토담 너머로는 집이 세 채 있었다. 첫 번째 집에 가서 주인을 불렀다. 누구시오? 지팡이를 들고 나온 주인은 장님이었다. 방금 사람이 이리 뛰어들었는데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소? 아니요, 전 잠기가 워낙 어두운 편이라서요. 알았소. 그런데 앞을 못 보는 분이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소? 사람들의 점이나 져주면서 근근히 살고 있습죠. 박문수와 칠복은 두 번째 집으로 갔다. 그 집엔 기생이 몸종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좀 전에 무슨 소리 듣지 못하셨습니까? 아니요, 듣지 못했는데요. 기생이 살래살래 고개를 저었다. 세 번째 집엔 남강 선생이란 노인과 그 부인이 살고 있었다. 남강 선생은 귀 밑까지 오는 번거지를 쓰고 있었는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집에서도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박문수와 칠복은 돌아섰다. 그런데 갑자기 박문수가 칠복의 발을 꽉 밟았다. 아야! 칠복이 비명을 질렀다. 왜 그러우? 남강 선생의 부인이 놀라 물었다. 그러나 남강 선생은 소리를 못 들었는지 딴 곳만 보고 있었다. 분명 세 집 중에 한 집은 수상한데. 박문수는 골똘히 생각하며 주막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저녁 박문수는 칠복을 데리고 다시 그 골목으로 갔다.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더니 아예 사람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워낙 외진 골목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도둑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잘 다니지 않는 것이었다. 지금부터 이 골목에서 나오는 자는 무조건 잡도록 해라. 사람들이 꺼리는 길을 마음 놓고 다니는 자는 분명 수상한 자일 테니. 예, 나리. 박문수와 칠복은 골목 어귀에 몸을 숨기고 그대로 가만히 기다렸다. 어둠이 짙어지자 사람 발소리가 들렸다. 쉿! 두 사람은 몸을 낮추고 발소리가 가까워지기를 기다렸다. 잡아라! 박문수가 소리치자 칠복이 재빠르게 몸을 날렸다. 아, 포도군관 나리, 왜 이러십니까? 사나이는 첫 번째 집에 사는 장님이었다. 칠보가 저자를 묶어 관가로 가자. 박문수는 장님을 꽁꽁 묶어 사또 앞으로 데려갔다. 너는 장님이 아니다. 네 정체를 밝혀라. 장님은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못했다. 이번에는 사또가 큰 소리로 호령을 했다. 이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겠느냐? 네 놈이 흙가면이지? 아닙니다. 저는 장님 점쟁입니다. 그러자 박문수가 소리쳤다. 네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장님이라면 내가 보도군간인 걸 어찌 알겠느냐? 박문수의 말에 장님은 어깨를 축 누러뜨리고 말했다. 제가 장님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흙가면은 아닙니다. 점쟁이 노릇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입니다, 나리. 장님 흉내를 낸 사나이는 옥에 갇혔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조사를 더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박문수가 주막으로 돌아오자 흙가면의 편지가 또 한 통 도착해 있었다. 보도군관, 얼마나 더 망신을 당해야 한양으로 돌아가겠는가? 내 앞을 지나가면서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더 창피한 꼴 당하기 전에 어서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오. 흙가면. 가짜 장님은 흙가면이 아닌가 봅니다, 나리. 흙가면이 아무리 귀신 같은 재주를 가졌다고 해도
감옥 안에서 이런 편지를 쓰지는 못하겠지요. 그렇다. 그놈이 범인이다. 박문수가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날이 누구 말입니까요? 따라와 보면 안다. 어서 일어나거라. 박문수는 바삐 토담 안에 있는 기생의 집으로 갔다. 방문 앞에 여인의 신발과 나란히 남자의 신발이 보였다. 저 안에 있는 남자가 흑가면이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나리. 박문수는 살금살금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꼼짝 마라. 박문수가 크게 소리치자 깜짝 놀라 돌아본 것은 남강 선생이었다. 귀머거리라더니 잘만 듣는구나. 저놈을 묶어라. 남강 선생은 재빨리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칠복이 한 발 빨랐다. 칠복은 남강 선생이 든 칼을 발로 차서 떨어뜨리고 남강 선생을 꽁꽁 묶었다. 왜들 이러세요? 이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기생이 따져 물었다. 칠보가 저자의 번거지를 벗겨보아라. 칠복이 번거지를 벗기자 놀랍게도 노인이 아닌 40대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동안 번거지를 쓰고 노인 행세를 했던 것이다. 남강 선생과 기생은 곧 사또 앞으로 끌려갔다. 정말 고맙소. 그런데 이자가 흑가면인 걸 어찌 알았소? 처음부터 장님과 남강 선생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남강 선생은 귀 속에 하얀 촌농이 보이더군요. 귀머거리 행세를 하느라고 넣은 거지요. 게다가 사람들이 기생의 집에 남강 선생과 젊은 남자가 번갈아가며 드나든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남강 선생이 변장을 하고 두 사람처럼 위장을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또는 박문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훌륭한 추리요. 흑가면을 잡았으니 잔치라도 벌여야겠소. 내일 꼭 들러주시오. 후한 상금을 내리리다. 그러시지요. 그러나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박문수는 또 보찜을 챙겨 길을 나섰다. 날이 진수성찬의 후한 상금은 어쩌구요? 이놈아, 어사가 무슨 상금이냐? 백성의 근심을 덜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일이 내 일이니라. 어서 가자. 갈 길이 바쁘구나. 예, 나리. 박문수의 너털 웃음을 따라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산고개에 길게 드리워졌다.